동네를 계속 이렇게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곱게 생긴 남자분이야. 내가 생각하는 무속인이 아니야. 뭔가 좀 녹취해서 이제 그때 또 하필 또 녹취 제가 밤에 풀었어요. 밤 한 11시쯤 풀었는데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약간 청각이 발달한 무당은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얘기를 해준 거죠. 어떤 무당은 이렇게 탁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오감이 각자 다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의배는 귀신은 분명 능력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구미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구미호만 유독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인간과 같은 날을 보내고 인간과 같이 지내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되게 상실감을 느끼고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왜냐면 요괴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안녕하세요. 미스터리티브 작가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텍스트라는 독립출판 레이블을 운영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요괴라든가 뭐 미스테리 혹은 오컬트 등을 가지고서 책을 만들고 있는 고성배라고 합니다. 어쩌다 이 요괴라는 주제에 깊이 빠져서 이 방대한 도감까지 집필하게 되셨나요? 원래는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잠깐 좀 탈출구를 한번 찾아보자.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독립출판을 시작하게 됐고요. 독립출판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 일본 만화책을 보는데 생각보다 요괴가 되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나루토도 그렇고 이누야사라든가 뭐 지옥사생 누베라고 옛날 그 만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나오는 요괴들도 그렇고 보면서 약간 되게 일본은 요괴가 정리가 잘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없을까? 자, 한번 톡 봐보니까 처녀귀신, 뭐 도깨비 요 정도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구미호, 달걀귀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한국 요괴는 딱 요 정도 이렇게 스펙트럼밖에 없을까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막상 조사를 시작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도 되겠다. 단지 이게 뭔가 어떤 아카이빙이 돼 있지 않았을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모아서 첫 책으로 이제 이 한국 요괴 도감, 그리고 이제 동의기교물집이라는 이제 독립출판을 내게 된 거죠. 생각보다 반응이 좀 좋았어요. 동양 요괴 도감이라든가 뭐 다양한 한국의 묘약을 모은 뭐 묘약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면서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이런 오컬트 쪽에 뭔가 컨텐츠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요괴가 진짜 있나요? 저는 이제 어쨌든 이 책을 썼던 사람이고 요괴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생물들이 지금도 약간 발견이 되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오리너구리인데 오리너구리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동물이거든요. 오리 주둥이가 있는데 포유류고 너구리를 닮았고 그리고 젖을 먹이고 뭐 심지어 발톱에 독이 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생물이죠. 옛날에 나왔으면은 그런 게 어딨어. 막 약간 지어내지 좀 막 약간 이랬을 것 같은데 실제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요괴라는 뭔가 그런 크리처들도 사실은 실존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런 게 단지 이제 멸종되거나 혹은 뭔가 이렇게 소수만 남아서 사라진 게 아니었을까? 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요괴를 탐구하고 기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사실은 이 요괴라 귀신이라는 거는 한 민족의 뿌리랑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그 민간신앙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믿던 어느 정도의 그 하나의 그 기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요괴를 모은다는 거는 그 당시의 사회상에 좀 기록하는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역사서라는 거 주로 승자의 이 관점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승자와 집권층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다면 요괴담은 야사는 주로 이제 민중이라든가 좀 패배자들의 입장에서 좀 기록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역사라는 거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럼 역사보다 더 진실에 가까워진 경우도 있겠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었던 것들이 저는 요괴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진짜 요괴가 보였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요괴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금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 요괴에 빗대어서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요괴를 기록한다는 거는 시대를 기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계속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에 잊혀지게 되거든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괴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신이라고 봐요. 요괴, 귀신은 결국 우리나라의 정신인데 그런 것도 이제 지나오면서 변질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테면 강철이라는 요괴도 이제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요괴가 있지, 동룡이지, 이런 느낌이 이런 이런 특징이 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한 2, 3년 전만 해도 강철이라고 얘기하면 강철이가 뭐야?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강철이라는 괴물이 생겨난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생겨난 원인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런 뭔가 그 당시 시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기록하지 않으면 결국엔 그런 것도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대에는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사회상들이 요게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도 스트레스나 사회상이 요게 잘 드러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나 같은 것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엄격하고 도덕적이고 예법을 강조하던 동양 사회에서 이면에 숨겨진 은밀하고 원초적인 욕망은 요괴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됐나요? 유교 사상이 강했던 조선 시대에도 이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은 굉장히 사라지지 않고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 억눌렀기 때문에 그게 좀 요괴로 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를테면 뭐 야방에 나타나서 되게 기계에 있는 선비를 홀리는 뭐 궁이호라든가 여우 귀신이라든가, 혹은 갑자기 다리 위에서 하늘거리는 약간 소복을 입고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뭔가 유혹하는 뭐 어떤 귀신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음란함을 경계해야 돼라는 메시지 같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금기된 성격 판타지가 이 요괴라는 존재를 통해서 좀 발현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금기 자체가 좀 요괴로 발현되는 경우가 조선시대에 꽤 있어요. 이를테면은 뭐 삼신할매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금기가 반영된 거기도 하고요. 뭐 둔갑쥐라고 해서 손톱이라든가 발톱을 먹으면은 사람으로 변하는 쥐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과거 신자의 발부는 수지 부모다라고 해서 머리도 하늘도 이렇게 함부로 보이지 말라라는 그런 금기에서 나온 거고, 콩할매 같은 이제 현대 귀신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게끔 하려는 약간 그런 일종의 금기라든가 주의사항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얘기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네. 이거는 대체 무엇을 강조하려고 만든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선녀라는 주제가 옛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선녀 나무꾼처럼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 발견되는 순간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구미호 그 민담에서 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뭐 구미호가 자신의 폴이라든가 본 모습을 들키지 않고 남성과 100일을 지내야 되는데, 그 100일째 되는 날 남자가 보게 되고 막 잡아먹으려다 그냥 도망가 버리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요괴와 인간이 결국에는, 이게 선녀도 결국에는 사람이 아닌 존재잖아요. 결국엔 좀 융합될 수 없음? 좀 은근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시사하는 게 아닌가. 결국엔 뭐 인간과 요괴가 과거에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는 살짝 벽 같은 게 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뭐 저 개인적으로 좀 해보는 편입니다. 센가치로와 행방불명에서 너가 있어야 되면 안 될 곳에 지금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의미와 관련이 있나요? 어떤 요괴와 인간이 화합관이 있던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분리된 느낌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 요괴라든가 귀신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과 반대로 또 이렇게 좀 분리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같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있게 되고 중국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컨텐츠에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새 나오는 컨텐츠들도 보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과 요괴가 함께 뭔가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를 물리치지만은 결국엔 요괴는 쓸쓸히 떠나간다라던가, 약간 이런 클리셰도 있는 거 보면은 결국에 인간은 좀 낯선 거에 대해서 동경하고 뭔가 다가가고 싶어하고 함께하고 싶어하지만, 결국에는 그 다르다는 거에서 좀 벽을 느끼게 되는 것들이 은연중에 있지 않나. 문헌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한국 요괴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요? 한국 요괴는 제가 좀 약간 애정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가까운 섬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 영화 파묘 혹시 보셨나요? 파묘 보면은 그 무당 셋이서 이야기할 때 그 무당분 이런 얘기를 해요. 얘 일본 귀신이다. 건드리지 마라. 그냥 아무나 죽인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약간 일본 귀신이 그런 느낌이 강해요. 아까 저희가 촬영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을 때도 일본 귀신 좀 무섭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일본 귀신은 맥락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일본의 그 링이라는 혹시 영화 아시나요? 보시면은 그 비디오를 보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주에 걸리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떤 맥락이 있지 않아요. 내가 얘한테 원한이 있거나 뭐 어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원한을 가져서 생기든 뭘해서 생기든 간에 그게 이제 막 사방으로 뻗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한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원한인데, 우리나라의 귀신들은 좀 더 인간미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죽임을 당했어요. 조선시대에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죽인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꼭 그 마을의 원님이라든가 사또라든가 밤에 잘 때 나타나야지고 이렇게 밑에서 슥 흠을 내려봅니다. 공격하지도 않아요.
사또가 놀라면서 일어나죠. 무슨 일이야? 이러면 사실 제가 원한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신의 원한 또한 인간의 법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되게 이상한 면모를 보여요. 이게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귀신이라는 건 사실 인간보다 초월적인 존재인데 항상 그 인간의 법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뭔가 그 인간의 힘을 빌려서 인간 사회에 뭔가 속해져 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부분은 그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요괴 혹은 뭐 동남아나 다른 요괴들 보면은 굉장히 인간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모습을 변해서 정치계에 잠입을 해가지고 인간 세계를 쥐락펴락 한다든가 뭐 달기같이 중국에 혹은 뭔가 인간을 그냥 사정없이 공격해가지고 찢어 죽인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 요괴는 좀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나라 요괴는 귀신은 분명 능력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인간보다 우위에 있음에도 인간이 되고 싶어요. 구미호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 삼국의 구미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구미호만 유독 인간이 되고 싶어요. 인간과 같은 날에 보내고 인간과 같이 지내면서 인간이 되고 싶어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되게 상실감을 느끼고 그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왜냐면 요괴는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인데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 도깨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인간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에서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뭐 인간이 먹던 그릇, 빗자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변해서 되는데 이것도 되게 독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치쿠모가미라는 게 있어요. 치쿠모가미는 뭐냐면은 원한을 갖게 된 이제 물건들이 정령화되는 거죠.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일종의 물건 요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도깨비는 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에 가서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때를 많이 타게 되고 혹은 산에서 전기를 많이 받게 되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귀신화, 정령화가 되는 거죠. 같은 정령인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깨비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장난치고 씨름하고 뭐 항상 인간과 놀고 싶어 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강하죠. 그래서 문헌을 보면은 우리나라 귀신, 그러니까 뭐 현대 이전의 귀신들 얘기하는 건데 현대 이전의 귀신들을 보면은 사람과 놀고 싶어 하거나 나타나도 놀래키기만 하고 막 사람을 찢어 죽이거나 공격하는 일은 뭐 있기야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 요괴는 좀 인간적이다. 좀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구미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산해경 같은 데 보면은 우리나라 쪽에 좀 원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좀 정감 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일본이나 중국 구미호는 너무 사람을 죽여, 너무 공격하고 뭔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근데 우리나라 구미호는 뭔가 인간이 되고 싶어하고 애틋하고 뭔가 사람의 간을 먹긴 하지만은 그 간을 먹는 이유도 결국에는 인간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애틋하기도 하고 좀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판단하시기로는 왜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요괴가는 인간이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화합과도 비슷한 얘기 쓰는데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과 요괴는 결국에는 화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함께 살 수는 있지만은 가족이 될 수는 없다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도깨비 같은 경우도 항상 인간과 좀 어울려 놀고 싶어 하고 왜냐면 산도깨비는 산에 있는 자기네들끼리만 놀면 될 텐데 꼭 인간에게 와서 장난을 건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교 때문에 그럴까요? 성리학 때문에 그럴까요? 어쨌든 좀 뭔가 우리나라 요괴는 되게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가 돼요. 뭔가 좀 논리적인 거죠. 인간의 논리로 이해가 되는데 특히 일본 요괴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갑자기 왜? 뭐 바퀴에 머리가 달려 있는데 그 생기게 된 이유도 막 그냥 마차 싸움에서 져서 그런 거래. 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일본의 요괴의 특징이고 우리나라 요괴는 또 약간 이런 특징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나 아니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국가의 공식 정사 기록에 요괴나 괴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이 꽤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록들은 그러면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사회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요? 그 우리가 민담이나 야사와 다르게 정사에 나오는 요괴들은 좀 가십거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뭐 다양한 정치라든가 사회 문화 이슈를 반영하고 있는데 특히 정사에 나오는 요괴들을 보면은 뭐 왕이 정치를 잘못한다거나 나라가 망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의자왕 19년에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귀신들이 나타나서 곡을 한다던가 혹은 뭐 갑자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막 불상이 막 눈물을 흘린다던가 그림이 막 눈물을 흘린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막 그런 걸 보면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내용, 사회적인 내용이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강철이 같은 요괴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가뭄이라는 존재를 만났을 때 이상 기온을 만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사에 나오는 그런 요괴들을 살펴보면은, 뭔가 이런 정치라든가 사회적 혹은 뭔가 환경적인 이슈가 합쳐져서 이런 요괴가 생겼구나 라고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대표적인 요괴가 있나요? 갑자기 궁궐 안에 나타나서 도와다니는 귀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괴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것도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잖아요. 물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사에 나오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어쨌든 그만큼 나라가 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 것 같기는 합니다. 대중에게 가장 낯설면서도 문학적으로 뛰어난 상상력을 보여주는 요괴 하나를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좀 좋아하는 요괴가 있는데, 이 민담에 나오는 요괴인데, 혼쥐라는 요괴예요. 혼쥐는 뭐냐면, 이제 잠을 자면은, 그 쥐가 이렇게 코에서 이렇게 하얀 색깔 쥐가 나와야지고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물 웅덩이를 건너기도 하고 헤엄을 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자갈밭을 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사람이 꿨을 때 이제 그걸 꿈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혼쥐가 물 웅덩이를 건너면은 꿈에서 사람도 약간 그와 비슷하게 커다란 이렇게 강가를 건너는 느낌을 받는다던가. 그래서 과거에 이제 꿈이라는 걸 해석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쥐가 다 경험을 하고 나서 코로 싹 들어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사람이 눈을 뜨고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쥐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죽이게 되면은 사람의 성격이 변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좀 재밌는 건 이제 이게 뭐 비슷한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렇게 얼굴 낙서하면 자다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었어.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 자다가 얼굴에 막 이렇게 낙서 이러면은 너 혼이 안 들어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혼쥐는 당시 조선시대나 아니면 고려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적인 공포나 사회적인 불안을 대변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뭐 기록된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급하게 죽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의료라든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자다가 갑자기 죽으면, 이 사람의 사인은 뭐고, 왜 죽었고, 어떤 환경적 요인 때문에 사망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왜 죽었지? 이 사람이 죽을 일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혼쥐라든가 이런 요괴들한테 원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급사에 대한 좀 걱정이나 불안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속 요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귀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귀신이 있나요? 저는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그거를 없어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무속인이라던가 어떤 귀신 얘기라던가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막 지원했다고 얘기하는 생각보다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있을 수도 있다. 그게 굳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공통적으로 영혼이라든가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럼 귀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가 반 친구들이랑 밤새 학원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은 약간 벼락치기파여가지고 항상 이제 시험 보기 전날에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한 밤 12시, 1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뭐 공부가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하고 이제 또 다음날 시험도 봐야 되니까 급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야, 이제 가자 하고 내려갔는데, 저는 이제 집이 가깝지만 이제 다른 친구 둘은 집이 멀어서 택시를 잡아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택시를 잡고, 제가 이제 택시 잡는 옆에 기다려주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택시가 쓱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차가 진짜 한 대도 없었는데 저기서 딱 하나가 오더라고요. 근데 쓱 지나가는데 택시에 창이 내려가 있었어요. 근데 목 윗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저 혼자 봤으면은 뭐야, 근데 잘못 봤나는데 갑자기 그걸 지나가는 순간 그 세 명의 제 친구들과 제가 서로의 얼굴 마주보고 봤어? 저 혼자 착각한 건 아니다. 그게 귀신이든 아니든 간에 약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오기 전에 한참 전에 살 때 한 3층 정도 집에 살았는데 계속 벨이 울리는 거예요. 벨이 울려가지고 나가보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안 볼 때 울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뭔가 기계 잘못이라든가 오작동이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인터폰을 보고 있을 때도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삐삐삐 하고 울려가지고 딱 가면 보면은 이제 바깥 화면이 보이는데 없어요. 초인종 누르는 소리도 안 들려. 뭐지 하고 들어가서 자려고 하면 또 울리는 거예요. 뭐지 하고 나가보면은 약간 좀 그 집은 약간 유독 그런 일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막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막 평소에 하지도 않은 벽을 보면서 운다던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한국 요괴도가 만들었는데, 이게 약간 이제
속된 말로 도깨비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약간 뭔가 이런 귀기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무속인 인터뷰집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목이 어떻게 돼요? 무입니다. 그 무자가 보면은 이렇게 이게 공자 안에 이렇게 사람자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늘과 땅 그걸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무당이라는 존재를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신당을 굉장히 많이 다녔으니까 뭐 다들 비슷하겠지만은 삶이 좀 힘들면은 팍팍하면은 그런 곳을 좀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막 쫄래쫄래 막 찾아가는 거예요. 막 어릴 때 따라가면은 이제 막 저희 이제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자기 삶이 힘들면은 항상 자식한테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애가 잘 될 것 같냐? 언제 잘 되냐? 내가 그거에 덕을 볼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깃발도 뽑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거기서 좀 약간 궁금함이 들었던 게 그분들은 항상 이렇게 저희 어머니 처음 보는데 반말? 왜 반말을 해야지? 약간, 왜 소리를 지르지? 이런데 왜 이렇게 하지? 너무 약간, 무서워.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약간 그게 무섭다기보다는 좀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러면은 친구를 만날 때도 저렇게 얘기하나? 뭐가 보인다는데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이는 거지? 뭐 신이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나? 뭐 이렇게 떠오르나? 아무튼 이제 커가면서 약간 그런 궁금증이 생겼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무속인 컨텐츠가 많죠. 뭐 무당끼리 연애하는 프로도 있고 나와서 뭐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막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렸을 때라든가 제가 뭐 20살 때까지만 해도 그런 콘텐츠가 많지도 않았고 옆집에 무당집이 있다고 하면 신당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약간 막 가지도 말렸어요. 그래서 불길하다고 생각. 네, 뭐 뭔가 삽된 곳이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삽되다는 말 많이 쓰는데 이제 뭔가 부정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럼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해봤죠. 그럼 과연 진짜 저 사람들은 그런 부정을 끌고 다니는 사람일까? 그래서 한번 무속인 인터뷰를 해봐야겠다. 굉장히 큰 결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무속이라는 거를 약간 믿지만은 반신반의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인터뷰를 해보자. 근데 인터뷰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별로 이렇게 득을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유명하신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하지 마라. 괜히 이런 거 무속인들 건드려서 그분들 뭐 이렇게 괜히 이제 당시엔 무속인의 인식이 안 좋을 때니까 괜히 피해가 갈 수 있지 않겠냐.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가뜩이 무속인을 안 좋게 생각하고 사기꾼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런 무속인의 약간 신비한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을 좀 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섭외를 어떻게 해가지고 또 웃긴 게 섭외를 할 때는 또 한 번에 됐어요. 하루 만에 됐어요. 섭외가 5명이. 또 되게 웃기죠. 한 2달을 섭외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되다가 딱 하루 만에 딱 그게 됐거든요. 저는 딱 그 첫 무당이 계신 신당을 딱 가는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문이 있는데 부적이 딱 2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하실이었는데. 그래서 강남이었거든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지금이라도 안 한다고 얘기를 할까 하다가 한 30분을 일찍 와서 30분을 계속 밖을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동네를 계속 이렇게 걸었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걷다가 왔으니까 해보자. 해서 이제 딱 처음 들어가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곱게 생긴 남자분이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너무 평범한 거예요. 말투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무속인이 아니야. 뭔가 좀 이분은 되게 내가 아는 동생 같다는 느낌이 많이 받고 서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야기도 듣고 왜 무당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몇 분 더 인터뷰를 했죠.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녹취를 풀려고 딱 풀었는데 녹취에서 이제 그때 또 하필 또 녹취 제가 밤에 풀었어요. 밤 한 11시쯤 풀었는데 끽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아는 책방 사장님과 팟캐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녹음할 때는 진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끼익끼익 소리가 나고 갑자기 탁 녹취가 중간에 끊어져 나가고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이제 녹취를 풀다가 이제 낮에 풀고 그날 일찍 잤죠. 그리고 다음에 무속인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 기가 세거나 무당이 있거나 뭔가 귀신이 있는 곳 이런 데를 가면은 기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살목지에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특수부대 나오신 분이 살목지에 이렇게 들어가시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기계가 약간 망가지더라고요. 보면서 저기도 뭐 약간 예사로운 곳은 아니다. 약간 생각은 했어요. 물론 이제 영화 속에서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겠지만은 단순히 그냥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무당 만나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이분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점을 보는가. 그러니까 이게 막 눈앞에서 약간 예언처럼 보이는가. 귀신이 옆에 얘기를 해주는가. 궁금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느냐는데 근데 사람마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약간 청각이 발달한 무당은 이렇게
귀에서 이렇게 들리는데 얘기를 해준 거죠. 어떤 무당은 이렇게 탁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오감이 각자 다 다르게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재밌었고, 또 이제 무속인들이 있는 이제 무당을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신당에 가면, 그러니까 무속인이 있는 곳에 가면은, 무당이 있는 곳에 가면은 귀신 들려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근데 무당들이 얘기하기로는 신당은 신이 모셔져 있는 곳인데 귀신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보면 약간 불상이라든가 태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불교라든가 우리 민간 신앙에서 귀신에 물리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오히려 올 수 없다. 오히려 오해다. 무당이 있는 곳이 오히려 귀신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또 해주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들으면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 소개팅 같은 거 나가서도 무당이란 거 밝히면은 좀 약간 이렇게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었고, 이렇게 친구들이 이제 정말 친해지면은 무당들도 그런 얘기를 한대요. 아, 나 사실은 무당이야. 이러면은 막, 그래, 나 아무렇지도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술만 마시면, 야, 내가 100원 줄 테니까 점 줘봐봐. 약간, 나 점 좀 쳐줘. 약간 이렇게 얘기 많이 하면 또 그거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좀 의외였던 부분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의외였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는 되게 무당집에 갈 때, 그러니까 점을 보러 갈 때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아, 뭔가 귀신 들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무당들도 점을 칠 때 되게 무섭대요. 왜냐하면 1대1로 만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여성 무당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뭐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를까봐 굉장히 좀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자 무당은 스토킹을 또 당한 적이 있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한 적도 있고, 그래서 뭐 무당들이라고 해서 막 100%다 아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을 알려줄 때도 있고 알려주지 않을 때도 있고, 이번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그 무당 이렇게 대결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사주 보시는 분, 무속, 그리고 타로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무속 하시는 분들이 가끔 맞추다가 못 맞추다가 하기도 하고, 뭐 신이 나갔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오늘 못하겠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진짜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떠면서 약간 신기하다. 나는 약간 무당이라고 하면 뭐 다 알 줄 알았는데, 뭐 잘 맞추는 날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팬티를 입었는지까지 알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안 보일 때는 진짜 안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신기하다.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전에 예전 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도깨비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혹시 무당분을 만나셨을 때 물어보셨나요? 도깨비터인지? 그럼 그거를 물어보진 않았어요. 네, 저도 막 그렇게 막 엄청 그게 사실 막 무섭긴 막 약간 좀 찜찜하다고 했지만은 귀신일까라고까지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는데 이제 그런 건 좀 물어봤어요. 제가 잘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물어보죠. 왜냐면 끝날 쯤에 얘기 물어보면은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엄청 잘 될 것 같은데? 한 1년 안에? 이렇게 얘기해요. 1, 2년 안에 잘 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억을 벌겠는데? 약간 이러는 거예요. 막, 억을 벌겠나, 뭐라 했지? 엄청 돈을 많이 벌겠는데?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지? 이름을 좀 알리겠어? 이런 거죠. 무슨 말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정말 소소하게 독립출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무속인 인터뷰집을 만들 때는 사실은 그게 나오기 전이, 한국 요괴도가이 나오기 전이라서, 그건 이제 제가 진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아까 말했던 그 덕후라는 매거진 만들 때 막 이렇게 치권하고 막 이런 거 할 때 만들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못 보시네. 내가 지금 파는 책들이 뭐 100권, 200권 팔리고 다 팔리면 2, 30만 원 남는데, 그냥 약간 그때는 이제 뭐 반 직업, 반 취미 삼아 하면서 이거 할까 말까 고민도 할 약간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잘 못 맞히시는데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만든 책이 이제 한국 요괴 교감이었고, 그게 엄청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런 걸 얘기한 건가? 약간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